끔찍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느니 차라리 평화로운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남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고 6개월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남편. 온몸은 앙상하게 야위어갔고 밤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품이 있는 안락사. 그것이 남편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출국을 하루 앞두고 우연히 발견한 병원 CCTV 영상.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환자 상태 조작은 잘 되고 있죠? 이번에도 보험금이 꽤 큰데. 걱정 마세요. 다 준비돼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병원 로비에서 들려온 의사들의 대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악덕 의료진이 어떻게 선량한 우리 가정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 충격적인 진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62세가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남편을 7개월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손이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네요. 남편과 저는 서로가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죠. 결혼 후에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묵묵히 가정을 책임졌고 저는 전업주부로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슬아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작은 아들은 대학원생이에요. 남편은 항상 아이들 교육에 열성적이었고 자식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아들 모두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줬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정년을 앞두고 있었고 저와 함께 노후를 준비하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작년 3월 남편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큰 병원으로 전원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편이었고 큰 병치레 한 번 없었거든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너무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믿고 싶었던 걸까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진단서, 각종 검사 결과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악덕 의료진이 어떻게 선량한 우리 가정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 충격적인 진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큰 병원으로 전원된 그날,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여러 검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주치의라는 김모 교수가 저를 진료실로 불러 상담을 시작했죠. 지금도 그때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배우자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췌장암 말기 증상이 보이는데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췌장암이라니요? 말기라니요? 불과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김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각종 검사 결과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CT, MRI, 조직 검사 등 여러 검사 결과가 있었고 모두 말기암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 생존 기간은 길어야 6개월. 그것도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경우라고 했죠.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을 먼저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 회의를 했죠. 아들들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지장 없이 잘 다니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등산을 다녔던 아버지인데 말입니다. 어머니,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큰아들의 제안에 저희는 S대학병원과 어대학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다만 김 교수가 있는 병원이 치료시설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보험 적용도 이미 시작된 상태여서 그대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병명을 알린 날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발견했나 봐. 오히려 저희를 걱정하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는 김 교수가 제시한 치료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남편의 생존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빠른 진단과 치료 결정, 지나치게 확신에 찬 예후.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것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치료는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항암 치료를 즉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입원한 남편은 첫 주부터 강도 높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최신 항암제를 사용하면 생존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며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였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긴 했지만 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남편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물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살이 급격히 빠지더니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 정도의 반응은 정상입니다. 암세포가 급격히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김 교수의 설명은 늘 그럴듯했습니다. 모든 증상에 대해 그럴듯한 의학적 설명을 덧붙였고 간호사들도 이런 반응이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저희를 안심시켰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남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장했던 체구는 앙상하게 야위었고 생기 넘치던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밤이면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모르핀 없이는 잠들지 못할 정도였죠. 여보, 나 이제 더는 못할 것 같아. 어느 날 밤 남편이 힘겹게 내뱉은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남편은 이미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때부터 미묘하게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점차 안락사를 암시하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회진 시간은 짧아졌고 말투도 차가워졌죠. 마치 미리 준비된 각본처럼 모든 상황이 안락사라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당시에 저희는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남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 지금도 가장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항암 치료 시작 4개월째, 김 교수는 저희 가족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다르게 무거웠고 목소리도 한층 낮아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환자분의 고통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에요. 김 교수는 해외의 안락사 사례들을 보여주며 이것이 남편을 위한 가장 인도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한 전문 병원을 강력히 추천했죠. 그곳에서는 합법적이고 존엄한 방식으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화롭게 떠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쪽 병원과 연계되어 있어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요.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안락사라니. 그건 마치 살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보, 나도 이제 지쳤어. 그만하고 싶어. 아들들도 남편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저희 가족들의 고통을 더 걱정했습니다. 병원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저축해둔 돈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김 교수는 매우 상세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스위스행 비행기 티켓부터 현지 병원 예약, 법적 절차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통역까지 주선해주겠다고 했죠. 보험금 처리도 문제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드릴게요. 일주일간의 가족회의 끝에 우리는 결국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모든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출국 일정도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의료 사기의 일부였다는 것을. 김 교수의 친절함이 사실은 우리 가족을 함정으로 이끄는 미끼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거라는 것을. 안락사를 결정하고 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 뭉치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전혀 모르던 생명보험 계약서들이 있었습니다. 발병 직전 2개월 사이에 급하게 가입한 고액의 보험들이었죠. 더 이상한 것은 그 보험의 권유자가 바로 김 교수의 동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남편이 왜 갑자기 이런 보험들을 들었을까? 게다가 남편 명의로 된 거액의 대출 서류도 발견했습니다. 병원비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병원비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그리고 그 대출을 주선한 사람 역시 김 교수와 연관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살펴보니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발병 한 달 전부터 김 교수와 수십 통의 통화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검진 상담이라기에는 너무 잦은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모 간호사인데요. 어느 날 밤 병원 간호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환자분께 죄송해요.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게 아니었는데. 교수님이.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다음 날 그 간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의심이 커져가는 와중에 우연히 병원 로비에서 김 교수와 어떤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번에는 보험금이 좀 큰데 문제없겠지? 걱정 마. 다 준비돼 있어. 스위스에서도 우리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제가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녹음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무언가 큰 음모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김 교수의 이름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것이 진실을 파헤치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서 병원 의료진들의 행동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죠. 특히 김 교수의 태도가 가장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안락사를 결정한 후 그는 갑자기 더욱 친절하고 상세하게 모든 걸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개인 연락처까지 알려주며 24시간 연락 가능하다고 했죠.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이 정도로 친밀하게 구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퇴원하시면 제가 직접 공항까지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교수는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물어보는 것을 넘어서 보험 서류는 잘 준비되고 있는지, 여권은 문제없는지까지 체크했죠. 마치 의사가 아닌 여행 에이전트 같았습니다. 간호사들의 행동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바쁘다며 쉽게 대답해주지 않던 것들을 이제는 지나치게 상세히 설명했고 수시로 찾아와 불편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보호자분,
이건 비밀인데요. 교수님이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거든요. 한 간호사는 마치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다른 말기암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우리 가족만 받는 특별한 관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진료 기록도 이상했습니다. 열람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미루더니 갑자기 하루 만에 모든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이 기록들은 스위스 병원에서도 필요할 거예요. 제가 미리 영어로 번역까지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다른 의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같은 병원 다른 과 의사들이 우연히 남편의 차트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는 간호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병원 행정실 직원들의 태도도 수상했습니다. 보험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때마다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김 교수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며 일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김 교수님을 통해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마치 잘 짜여진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대본을 보고 연기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가끔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죄책감 같은 것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제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김 교수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시작했지만 곧 더 깊은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의 이전 근무지였던 세 군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경력이었지만 각 병원에서 그가 퇴직한 이유는 모두 불분명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근무했던 병원의 한 간호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김 교수님은 환자들의 보험금에 특별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더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5년 전 그는 의료사고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상태를 고의로 악화시켜 안락사로 유도했다는 의혹이었죠.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수법이었다고 해요. 환자를 스위스로 보내기 직전에 유족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전직 의료계 종사자를 통해 알아본 김 교수의 평판도 좋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능력 있는 의사로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구설수에 올랐다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들과 자주 어울렸어요. 특히 말기암 환자들의 보험금과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동생이 운영하는 보험 설계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액 보험 계약을 전문적으로 다뤘고 김 교수의 환자들이 주 고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원 기록을 조사해보니 민사소송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모두 합의로 종결되었지만 소송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 의혹이었죠. 그 교수가 근무하는 병원마다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매번 증거가 부족했고 합의금을 주고 끝냈다고 해요.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제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함정에 빠져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그 이후에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변호사와의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죠. 무엇보다 남편의 상태가 실제로 위중했기 때문에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나 진료 기록 등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병원 CCTV 확보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처음부터 완강하게 거부했죠.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병원 규정상 CCTV 영상은 법원 명령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실 직원의 말은 분명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경찰에 상담을 했지만 명확한 범죄 혐의 없이는 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병원 보안팀에서 일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사정을 듣고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죠. 실은 김 교수님이 얼마 전에 특정 날짜의 CCTV 영상을 모두 백업해 가셨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이 말을 들은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그 영상들 속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 후 법원에 CCTV 영상 제출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갑자기 해당 기간의 영상이 기술적 문제로 삭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죠. 어떻게 김 교수님이 백업해간 영상만 문제가 생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포기하지 않고 병원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보안팀 직원의 도움으로 비공식적인 루트도 알아보았죠. 그러던 중 한 간호사가 몰래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몰래 복사해둔 영상이 있어요. 양심에 걸려서 더는 못 참겠어요. 그 간호사는 평소 김 교수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해 개인적으로 영상을 복사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병원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했죠. 영상을 받기까지는 또 다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병원 측의 감시를 피해가며 마치 첩보 영화처럼 은밀하게 진행해야 했죠. 오늘 밤 12시 병원 뒤 주차장에서 만나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드디어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치료 과정이 담긴 수십 시간의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USB를 받은 순간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마음으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병실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야간 투약 장면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정규 순회 시간이 아닌 새벽 시간대에 남편의 병실에 들어와 뭔가를 주사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이건 기록에 없는 투약이잖아. 진료기록부와 대조해보니 이 투약들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투약 직후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더 충격적인 장면은 김 교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의료진이 없는 시간을 골라 병실에 들어와 검사를 한다며 남편의 상태를 일부러 악화시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통증이 심하시죠? 진통제를 증량하겠습니다. 그러나 CCTV를 자세히 보니 진통제가 아닌 다른 약물을 주입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남편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그때마다 김 교수는 마치 준비된 것처럼 안락사를 권유했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대화였습니다. CCTV의 음성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간간이 들리는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보험금은 확실히 처리됐지. 스위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연락해. 영상 속에는 김 교수가 다른 의사들과 은밀히 나누는 대화도 포착됐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기기 조작 장면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듯한 모습, 실제보다 증상을 심각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포착됐죠. 이 수치를 좀 더 올려놓아야 해. 말기처럼 보여야 돼.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제가 병실을 비운 사이 남편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선명했고 그들은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상을 보면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했던 의사가 조직적으로 환자를 속이고 해치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미 안락사를 위한 스위스행 비행기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 발견 이후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기에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우선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다른 말기암 환자 가족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병원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더니 김 교수가 안락사를 강력히 권유했죠.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는 말기가 아니었다고 해요.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발병, 급격한 상태 악화, 그리고 안락사 권유. 심지어 몇몇은 이미 스위스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료기록 전문가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남편의 진료 기록을 세세히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검사 수치들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 같아요. 사용된 약물의 종류와 용량도 일반적인 프로토콜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험 관련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김 교수의 동생이 운영하는 보험 설계 회사를 조사해 보니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가 취급한 보험금 총액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김 교수가 진단한 환자들이에요. 병원 직원들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CCTV 영상을 제공해준 간호사 외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여러 직원들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야간에 특별 지시가 있었어요. 특정 약물을 투여하라고. 김 교수님이 직접 차트를 수정하시는 걸 봤어요. 스위스 현지 병원과의 연결고리도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의 담당자도 김 교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가 검찰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진료 기록, 피해자 증언, 보험 관련 자료 등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했죠. 처음에 경찰은 반신반의하는 태도였습니다. 의료사건은 입증이 어렵고 특히 유명 의사가 연관된 사건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죠. 일단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CCTV 영상을 본 담당 형사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특히 야간 투약 장면과 의료진들의 대화 내용은 결정적이었죠. 이건 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전산 기록을 압수수색했고 김 교수의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지난 5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약 50여 명의 환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위스로 떠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말기암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험사와의 유착관계도 밝혀졌습니다. 김 교수의 동생이 운영하는 보험 설계 회사는 사실상 이런 범죄의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죠. 환자 한 명당 평균 5억 원 이상의 보험금이 청구됐습니다. 총액이 수백억 원에 달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병원 내부에서도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평소 의심을 품었던 직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교수님이 특정 환자들의 차트는 직접 관리하셨어요. 다른 의료진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죠. 야간에 수상한 약물을 투여하라는 지시가 자주 있었습니다. 경찰은 스위스 현지 수사당국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지 병원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국제 수사를 통해 스위스 현지 공범들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사건의 실체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할 만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경찰의 말에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이들의 탐욕으로 희생됐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의 대응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치료는 정상적인 의료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측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까지 준비한다고 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증거인멸 시도였습니다. CCTV 원본 파일이 갑자기 기술적 오류로 삭제되었다는 발표가 있었고 일부 진료 기록도 시스템 오류로 훼손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필 문제가 된 시기에 자료들만 손상됐냐는 거죠. 다행히 저희가 이미 확보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병원 측의 대응이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비춰졌죠. 더 놀라운 것은 회유 시도였습니다. 병원 측 인사들이 은밀히 접촉해왔습니다. 합의금으로 20억을 드리겠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원하시는 금액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저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자 병원 측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당신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겐 최고의 법률팀이 있어요. 이런 의혹 제기가 당신 가족에게도 좋지 않을 겁니다. 은밀한 협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작은아들의 대학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 큰아들 직장에 관한 언급 등 우리 가족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우리를 돕던 의료진들도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 측에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증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이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이었고 확실한 증거들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의 필사적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검사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의 대응이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욱 명백히 하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로 시작됐지만 곧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충격적인 의료 사기 사건 전말. 안락사 미끼로 수백억 보험 사기. 의료계 블랙홀 드러나. 주요 방송사들이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조사 기자들이 더 깊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드러났죠. 저희 아버지도 같은 병원에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됩니다. 어머니가 스위스로 가신 후 연락이 끊겼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네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다른 병원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의료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죠. 의료계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보험업계도 뒤숭숭했습니다. 유사한 보험 청구 건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시작됐고 보험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제보도 쏟아졌습니다. 과거 비슷한 경험을 한 환자 가족들, 병원 관계자들, 심지어 보험 설계사들까지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수법이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긴급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고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해외 언론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스위스 현지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죠. 한국의 충격적인 의료 스캔들, 안락사 제도의 허점 드러나. 사건이 알려질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고 사건의 규모는 계속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료 사고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피해자들의 아픔도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죠. 결정적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검찰은 마침내 김 교수와 관련 의료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살인, 사기, 의료법 위반, 문서위조, 증거인멸 등 총 12개 항목의 중대 범죄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 질심사에서 김 교수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 교수가 연행되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됐을 때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병원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살인자다. 우리 가족을 돌려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 교수의 범행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최소 10년 전부터 이런 수법으로 환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스위스 현지 병원과 깊은 유착 관계가 있었고 국내 보험사와도 결탁했었죠. 함께 구속된 의료진들은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의 지시로 어떻게 환자들의 상태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보험금을 나눠 가졌는지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교수님 지시로 진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실제로는 경증인 환자들을 말기암 환자로 둔갑시켰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스위스에서 안락사한 환자들의 실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이 말기암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3명. 그중 42명이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구속된 이들의 자백으로 사건의 전모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검찰은 수사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들, 스위스 현지 병원 관계자들까지 수사선상에 올랐죠. 국제 수사를 통해 해외 도피 자금 추적도 진행 중입니다. 구속된 김 교수의 모습은 더 이상 고귀한 의술을 펼치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에 눈이 먼 살인자일 뿐이었죠. 검찰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상 최악의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피해자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수와 공범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과실이 아닌 계획된 살인입니다. 김 교수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모든 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였다며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죠. 저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모든 결정은 환자와 가족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CCTV 영상, 조작된 진료 기록, 비정상적인 보험금 청구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구속된 의료진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지시로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상적인 환자를 말기암 환자로 조작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스위스 현지 병원에서 확보한 증거였습니다. 안락사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말기암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진료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법정에서 증언대에 선 유족들의 이야기는 청중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속았던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게 다 거짓이었다니. 변호인단은 김 교수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선의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계좌 추적 결과였습니다. 스위스 계좌에서 발견된 거액의 자금,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환자 가족들에게 받은 불법 치료비까지. 피고인은 환자 한 명당 평균 5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의료소송의 특성상 전문가 증인들의 증언도 청취했고 해외 유사 사례들도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판결뿐이었습니다. 마침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조직적 범죄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의료진들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공범이었던 진료부장은 15년, 간호사들은 5-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민사적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가족당 평균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총 배상액은 630억 원에 달했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배상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실한 심사와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전액 지급도 명령받았습니다. 의료 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김 교수와 관련 의료진들의 면허를 영구 취소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평생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1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이례적으로 상세한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의료제도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스위스 당국도 수사에 협조했던 현지 병원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국제적인 의료 사기 네트워크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병원은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환자들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특히 말기암 진단과 안락사 관련 절차를 대폭 강화했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판결 이후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울먹이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이들을 되돌릴 순 없지만 최소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것에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남편은 이미 돌아올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기암 진단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고 안락사 결정 과정에도 여러 단계의 검증이 추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알 권리가 크게 강화되었죠. 모든 진단과 치료 과정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보험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고액보험 가입 시 더욱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의료진과 보험사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스위스에서 돌아오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들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환자 권리 보호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작은 아들은 의료 윤리를 연구하는 학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 피해자 가족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김 교수는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남편의 꿈을 꿉니다. 꿈에서 그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노후의 모습처럼요. 여보,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편히 쉬세요.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과 생명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그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